여러분은 지우고 싶은 얼굴이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어떤 얼굴은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아 밤마다 눈을 감으면 찾아옵니다. 저에겐 그런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얼굴은 수십 년이 지난 뒤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얼굴 앞에서 움츠러드는 13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42살의 성인이었고 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무엇보다 오랜 시간 제 상처와 마주하며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선택의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저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스스로에게 증명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쉬웠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저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소녀였습니다. 논과 밭이 펼쳐진 곳에서 할머니가 키우시는 강아지와 놀고 뒷산에서 딸기를 따먹으며 자랐습니다. 조용히 책 읽는 걸 좋아했고 학교에서는 얌전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죠. 선생님들은 저를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불렀고 저는 그런 평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초등학교 6년 내내 저는 평화로운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단짝 친구들과 함께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에서 뛰어놀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으며 방과 후에는 학원 대신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해주시는 간식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진학하자마자 모든 게 변했습니다. 입학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 무리의 여자아이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명자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부복 치마를 짧게 입은 아이였습니다. 김명자는 제 앞에 서서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너 촌스럽다. 머리도 그렇게 꽁꽁 묶고 다니냐?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명자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 내일은 머리 풀고 와.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두려워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서 머리를 풀어보았지만 곱슬거리는 제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야만 정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도 머리를 묶고 등교했습니다. 점심시간, 김명자가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야, 내가 뭐라고 했는데? 제 머리끈을 확 잡아당기더니 끊어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흩날렸고 주변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괴롭힘은 매일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촌년, 왕따, 찐따,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며 던지는 말들이었지만 그 말들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점점 학교 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제 필통이 사라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져도 가방을 아무리 뒤져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는데 펜들은 모두 부러져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이유 없이 젖어 있었고 체육복은 찢겨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교실 바닥에 쏟아버린 날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이 교실 바닥에 흩어진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학교에서 울었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더 두려웠습니다. 농사일로 힘드신 분들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쉬는 시간, 김명자와 친구들이 저를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진짜 깨끗해져야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양동이에 담긴 차가운 물이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물이 옷을 적시고 신발을 적시고 영혼까지 적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쓰레기가 됐네? 그 목소리는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등에 들러붙었습니다. 흙냄새와 비웃음이 뒤섞여 제 가슴을 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배가 아팠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부모님이 주무신 뒤 저는 약장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수면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움큼 손에 쥐고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게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영원히 잠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새하얀 천장이 보였고, 옆에서는 어머니가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쥔 채 떨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손이 그렇게 떨리는 걸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미안한 건 엄마야. 우리 딸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상처받는 건 김명자가 아니라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학교 폭력 전문 상담사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제가 겪은 일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겪은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살아남기로 선택한 것은 정말 용감한 결정이야. 용감하다는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저는 용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무서웠고 너무 아팠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살고 싶다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용기야. 부모님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서울로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큰 도시에서 아무도 절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고모께서 저를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며 저는 제 이름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개명을 신청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제가 태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새 이름, 새 학교, 새 삶.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친구를 사귀지도 눈에 띄지도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말씀하셨습니다. 숨어 지내는 게 답은 아니야. 넌 당당하게 살 자격이 있어. 그래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외모부터 바꿨습니다. 머리를 잘랐고 자세를 바르게 했으며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제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공부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노력을 빼앗아갈 수 없었고
아무도 제 성적을 망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책을 읽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성적은 빠르게 올랐고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모도, 태도도, 자신감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복도에서 누군가 제 뒤에서 웃으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고모의 권유로 심리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치료사는 트라우마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언젠가 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화장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화장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며 업계를 배웠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 작은 화장품 브랜드를 시작했습니다. 히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상처를 치유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피부의 상처를 치유하는 제품이기도 했지만 제게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브랜드였습니다. 작은 사무실 하나, 직원 3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은 좋았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매출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36살이 되었을 때 저는 연 매출 100억 원의 화장품 회사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제 남편은 디자인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과거를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든 걸 견뎌내고 여기까지 온 당신이 자랑스러워. 우리는 결혼했고 2아이를 낳았습니다. 가족이 생기면서 저는 비로소 완전히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남편의 따뜻한 품, 직원들과 함께 일구어가는 회사. 이 모든 것이 제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과거를 잊고 싶었지만 사실은 늘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그때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꿈에서 깨어나도 괜찮았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을 때 제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이룬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언젠가 그 얼굴을 다시 만난다면 나는 결코 예전의 내가 아닐 것이라는 다짐. 그 다짐과 함께 저는 매일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42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회사는 더욱 성장해 직원이 100명을 넘었고 그날은 신규 직원 면접 날이었습니다. 마케팅팀에서 경력직을 뽑는다고 했고 인사팀에서 서류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 10명을 추렸습니다. 저는 최종 면접관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면접실로 들어가 준비된 서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에 적힌 이름, 나이, 출신 학교,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김명자, 그 아이가 맞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은 5명이 남아 있었고 김명자는 3번째 순서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떨리는 손을 책상 아래에 숨겼습니다. 침착해. 넌 이제 대표야. 넌 강해졌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김명자는 확실히 나이가 들었지만 그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려다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앉으세요. 제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김명자는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력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마케팅, 경력 15년. 여러 회사를 거쳤지만 최근 몇 년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력서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제 인사팀에서 조사한 바로는 결혼 후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최근 복귀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한 멘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말을 더듬었고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다른 면접관이 전문적인 질문을 몇 가지 했고 김명자는 어떻게든 대답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갈 무렵 저는 물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상골중학교 다니지 않았나요? 김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학교 출신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녔는데 기억나시나요? 김명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도 기억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면접 감사합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면접을 마무리했습니다. 김명자가 나간 후 다른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저 지원자와 아시는 사이세요? 오래전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할게.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당신은 이미 이겼어. 당신의 승리는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야.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녀를 채용해서 힘들게 하고 싶은 충동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밤마다 상상했습니다. 그녀가 제 밑에서 일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제가 그녀에게 명령하는 모습을. 하지만 그럴 때마다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사람인가? 이게 내가 이루고 싶었던 삶인가? 일주일 후 저는 인사팀에 결정을 알렸습니다. 김명자 씨는 불합격입니다. 다만 제가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김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히어 대표입니다. 면접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김명자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저 이번 포지션에는 다른 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경력, 공백이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회사 문화와 조금 더 맞는 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우리가 같은 중학교를 다녔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김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매일 후회했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제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깨달았어요. 만약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저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제가 누군가의 부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준 건지.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신을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상처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상처가 제 삶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에게 복수하거나 당신을 괴롭히거나 당신에게 제가 당한 일을 돌려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히어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치유한다는 뜻이죠. 피부의 상처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싶었어요. 만약 제가 당신을 고용해서 괴롭힌다면 저는 제 회사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제 가치관을 배신하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김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제가 당신에게 그렇게 끔찍한 짓을 했는데도 당신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당신의 아이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들에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가르치세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남는지 가르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진짜 속죄예요. 그렇게 할게요. 약속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내려놓는, 해방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며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웃어?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정말 중요한 결정을 했거든. 그게 자랑스러워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평화로워졌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는 일도 줄어들었고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도 예전처럼 괴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김명자를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을 용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수하지 않기로 선택한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 후 김명자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으로 쓴 긴 편지였습니다. 그녀의 사과, 후회, 그리고 제게 받은 배려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복수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은 저에게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저도 당신처럼 성장하고 싶어요. 저는 그 편지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가끔 꺼내 읽으며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김명자와는 그 후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날 전화로 끝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녀를 용서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완전히 용서하는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분노하지 않고 복수를 꿈꾸지 않으며 그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제 발목을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공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사랑합니다. 제 가족을, 제 일을, 제가 이룬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저 자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복수를 꿈꿨습니다. 그 꿈이 저를 지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끝내 웃는 것이 가장 큰 복수입니다. 행복해지세요. 성공하세요. 사랑하고 사랑받으세요. 당신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희가 무너뜨리려 했던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강하고 행복해.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이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저는 그때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당신이 과거에 누군가를 괴롭혔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은 본보기가 되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속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하고 상처받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